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설날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알려진 가운데 범행 전 들린 편의점 CCTV에는 멀쩡히 걸어가 술을 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구호 조치도 받지 못하고 숨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족들은 무면허 상태였던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적을 쓰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속인은 SNS에 부적을 쓰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부적값과 굿비용을 뜯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여성 패널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초콜릿 준비했다 손. 그렇군요. 역시 아유 정말 진짜 이렇습니다. 여기 진짜 빨리 시작할게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 6일 한국과 요르단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오른손에 테이핑을 했죠. 중지와 검지. 자, 뭐지 싶었는데 세상에 충격입니다. 전날 밤 숙소에서 어린 선수들이 저녁 식사 후에 탁구를 쳤고 그걸 나무라던 주장 손흥민 선수와 이 탁구파 이강인 선수가 서로 멱살잡이를 했다는 겁니다. 동료들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 중에 손 선수가 이렇게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자, 손 선수가 왜 패배 직후 대표팀 은퇴를 시사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빈손으로 온 이자연 기자, 박지은 변호사, 역시 빈손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빈손이실 것 같아요. 자,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사랑니 빼러 치과 갔는데 달력을 주더라고요. 받았죠? 집에 오는데 치과에서 전화가 와요. 달력 왜 가져가셨어요? 하지 뭡니까? 지들이 줘놓고서는 우리 애가 엄마 도둑이야? 하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신 석경관님. 하하. 자, 하남 사는 조시윤 오늘 첫 돌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최미애님. 세종 사는 28살 위암 사기 환자예요. 우리 엄마 정선희 여사 저 돌보느라 너무 고생하네요. 저녁 식사 때마다 엄마에게 위로가 되는 사반통에서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요 하신 유남경님. 자, 동네 나갔다가 오는데 누가 차 양쪽에 고양이 인형을 붙인 거예요. 어머 별나네 싶어서 보니까 어머 진짜 고양이 두 마리가 똑같은 자세로 저러고 있어 하신 문정화님. 자, 김혜, 이시현님, 그리고 황상기님, 임봉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와서 사반 뉴스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주장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멱살잡이를 했다. 진짜 믿기 힘든 소식인데 축구협회에서 이걸 또 맞다고 시인을 했어요. 네, 이 대표팀 내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건데 그 요르단전 바로 전날 이 결전을 앞두고 다 함께 만찬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좀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이 일찍 자리를 떠서 탁구를 치러 갔다는 겁니다. 이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이걸 제지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손 선수가 멱살 잡고 이강인 선수는 주먹질로 대응을 했는데 이걸 피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 손가락이 탈구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 제외해달라 요청까지 했다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이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 암시 발언이 나왔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강인 선수가요 자신의 SNS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장서서 형들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좋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보다 좋은 선수,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일이 있었다는 거 이제 선수 본인도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계속 뭐 일파만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이제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제목 보여주시죠. 자, 박수홍 큰형 징역 2년입니다. 자, 결국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일단 박수홍 씨 큰형에게 징역 2년, 그리고 형수에게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큰형 부부는요, 지난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기소된 이 62억 원 중에서요,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박송 씨와 각 고령의 부모를 포함해서 가족 관계 전부가 파탄 이른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또 하지만 박송 씨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이 안 됐다라면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 판단 내렸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박수홍 씨가요, 이 엄벌 탄원서를 냈어요. 정말 그렇죠. 나는 돈 버는 기계였다. 자, 그런데 형량은 이렇게 나왔네요. 일부 무죄가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 범죄고요. 원래 구형량이 형은 7년, 형수는 3년인데 지금 형은 2년, 형수는 무죄가 났는데 무죄가 난 거는 그 무죄 부분 때문에 또 형이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또 변호인 입장에서 박수홍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실형이 떨어진 부분은 일부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항소까지 좀 해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화단앞 검은 그림자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 주셨는데요. 집 앞 화단을 덮친 수상한 그림자 만나보시죠. 한 손엔 삽을, 다른 한 손엔 나무를 들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남성. 자, 저렇게 간 줄 알았는데 다시 빈손으로 이번엔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화단을 보면서 연신 주변을 저렇게 어슬렁 눈을 떼지 못한 뒷짐까지 지고 말이죠. 하하, 자, 자전거 타고 누가 지나가니까 슬쩍 또 눈치까지 보고 있어요. 자, 가니까 이제 들고 있던 장갑을 끼면서 안쪽으로 돌아서 저렇게 가더니 역시 또 화단 앞에서 꼼지락대다가 마침내 커다란 나무를 뽑아 들고요. 난간을 넘어서 지금 총총 사라집니다. 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도 대놓고 뽑아갑니다. 예, 게다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화면, 비슷한 화면이 지난해 10월에 이미 반장평에서 소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지금 블루베리 나무를 가져갔었던 거고요. 저 집 앞에 블루베리 나무하고 꽃 모종을 심었는데 몽땅 이렇게 훔쳐갔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또 같은 자리에서 또 블루베리를 가져간 겁니다. 이 제보하신 분은 이게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 블루베리 절도당한 자리에 또 블루베리를 심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다시 가져가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 게다가 같은 사람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신고를 하셨대요. 근데 아직 못 잡았던 거거든요. 이번엔 경찰이 좀 이건 좀 너무 괘씸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두 번 훔칩니까? 마트 가면요. 블루베리 1kg 10,000원이면 주고 삽니다. 실컷 드실 수 있어요. 제발 돈 주고 사세요. 자, 다음 위로 이어가죠. 재수 없으니 오지 마세요.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 주셨는데 어머니가 카페 사장한테 황당한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기 혹시 오늘 저희 엄마가 여기 저희 재수 없다고 오지 말라는 얘기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엄마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항상 저희가 안 좋은 일이 계속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게 사람들과 있다는 너무 힘들어서 누구랑 싸우셨어요? 남편이랑 근데 저희 엄마가 뭐 실수하거나 여기 와가지고 뭐 한 건 없으신 거죠? 그냥 그런 말씀이 너무 죄송했는데 저희가 우리 같이 좀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되게 힘들어서 근데 무신사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때문에 여기 재수 없어지고 그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이상하게 그분만 오시고 남양에게 실수를 하게 돼서 저는 실수할 게 없었는데 저희 땡기고 이래서 저 손님 재수 없으니까 오지 말아주세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네, 그 서울 노원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 카페가 최근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랑 제보자 동생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최근까지 이 카페를 잘 이용해 왔다고 하는데 지난 6일에 어머니가 이 카페에 가셨다가 좀 황당한 얘기를 듣습니다. 사장이 이거 드시고 이제 오지 마셔라. 재수 없으니까 오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가 이유를 물어봐도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고 그냥 오지 말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 어머니는 화가 나서 카페를 나왔고요. 이 제보자랑 제보자 동생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동생이 이 사장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들으신 것처럼요. 어머니는 사실 잘못이 없으신데요. 어머니가 왔다 가시면 뭐 나사가 안 보이던 나사가 빠져 있고 뭐 남편이랑 싸우고 자신이 자꾸 실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이 다소 좀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재수 없으니까 오늘 좀 나오지 말아주세요. 재수 없으니까 방송 못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 재수 없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본인의 어떤 운이 있고 없고 그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표현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쓸 얘기한들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예, 당연히 쓸 수 없는 표현인데 그래서 지금 제보자하고 지금 문제를 좀 삼으니까 본사에서는 뭐 카페에 쿠폰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돈으로 지금 해결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큰 실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이 제보자하고 동생하고 같이 가서 좀 항의를 하거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본사 사장도 좀 나와라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저녁 때는 또 만날 수 없고 낮에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자기가 본사에서 이 카페 사장한테 좀 관리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 후에 연락은 안 온다고 합니다. 이 카페 사장 나이가 제보자하고 비슷합니다. 한 30대, 아이고. 40대 그 정도인데 어머니 뻘한테 가지고 재수 없다라니요. 사실은 이 부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 제기하려고 해도 뭐 본사에서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다. 아유,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인생은 독고다입니다. 자, 가수 이효리 씨가 모교 국민대학교에서 축사, 졸업식 축사를 한 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 보시죠. 네, 이효리 동무는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이래라 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다 하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더 조심하세요.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다 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연설문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저도 모르게 이 연설문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한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잘 하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만 떠들고 신나게 노래나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주세요. 있잖아 걱정 따윈 필요 없었나. 아, 독고다이 특공대 일본어 발음이죠. 뜻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만 뭐 아무튼 뭐 네 멋대로 잘 살아라 뭐 이런 뜻 같아요. 네, 하기식에서 저런 얘기를 당당하게 한 것도 참 대단하고 멋있는데 하기식 굉장히 좀 조용한 분위기인데 거기서 이 노래가 치티치티 뱅뱅이잖아요. 뭐 나는 나의 길에 가겠다, 간섭하지 말아라, 걱정은 뭐 필요 없다 이런 곡인데 이런 곡을 저렇게 또 당당하게 불렀네요. 내용은 뭐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가 들어야 한다, 스스로 내가 경험한 것만을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후배들을 응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 뭐 이런 말 쓰는 사람 믿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방 가족 여러분들은 믿어주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얼음 녹아 풍덩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아, 저 멀리 물 위에 웬 하얀 강아지가 저기 빠졌어요. 얼음 위에 간신히 막 매달려 있는데 119 구조대가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조심조심 다가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때 빠졌어. 자, 구조대원분이 지금 아이고 세상에 얼음을 깨면서 지금 다가가고 잡았습니다. 강아지를 이제 꼭 붙들고 말이죠. 줄을 당기면서 지금 조금씩 물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 지금 나올 수 있을까?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댕댕이 구조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예, 저기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오원 저수지라고 하는데 어제 오후 장면인 거고요. 보신 것처럼 저수지에 반려견이 빠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한 겁니다. 저수지에 가끔 이렇게 고기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멍 뚫어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빠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얼음이 녹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조 로프를 하고 접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음이 녹아서 이 구조대원도 몸에 빠졌던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로프에 의지해서 저렇게 접근해서 빼낼 때까지 저희는 잠깐 봤지만 저분들은 무려 40분을 고생하신 끝에 강아지를 무사히 구조를 해서 주인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이야, 그러시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소금보다 짠 세뱃돈입니다. 아, 저 이런 사연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그 막내 동생이 아이들 세뱃돈을 너무 적게 줘서 너무한 것 같다라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네는 초등학생 2명 그리고 유치원생 이렇게 3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평소에도 가족들이 만나면 용돈을 몇만 원씩 주기도 했고요. 또 세뱃돈도 그렇게 몇만 원씩 받으면 아이들이 흥청망청 다 써버릴까 봐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미리 가족 단톡방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세뱃돈은 딱 10,000원, 20,000원 이 정도만 주고 나머지 돈은 나한테 따로 줘라. 그러면 내가 아이들 통장에다가 잘 넣어놓겠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가족들도 다 알겠다고 했고요. 지난 설에 사연자는 실제로 조카들한테 뭐 10만 원, 5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세뱃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사연자 아이들에게는 10,000원, 2만 원을 주더니 이제 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한참 뒤에 사연자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우리 정산해야지 라고 하니까 막내 동생이 뭘 정산해? 난 끝났는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요. 설 다 지난 지금까지도 막내 동생 아무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막내 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세한 경제적 상황은 모르고 좀 어렵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쩐지 좀 섭섭하고 좀 황당하다고 합니다. 아이들 세뱃돈 너무 아낀 동생 그냥 넘어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된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누나입니다. 어머머머머, 야, 박지훈 너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얘 완전 생긴 대로 노네. 야, 조카들한테 배추잎 한 장으로 끝이야. 얘 완전 웃겨. 야, 내가 네 새끼들한테 뿌린 돈이 얼만데 똑같게는 아니더라도 얼추 비슷하게는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애들 손에 10,000원 쥐어주랬지 10,000원만 주라고 했니 동그라미. 야, 좋습니다. 동생입니다. 아니 상희 누나야말로 진짜 웃긴다. 조카들한테 내가 얼마를 주든 그건 내 마음이지. 누나가 10,000원만 그리고 주라면서 10,000원 줬잖아. 그리고 세뱃돈 어쩌고 하기 전에 동생 형편이 어떤지 그런 건 안 궁금하니 누나가 돼서 내가 아무렴 돈이 있는데도 조카들한테 안 주려고 그랬겠어. 진짜 누나라는 사람이 잘다. 아이고 잘다 그냥 X. 이러시면 사연자분이 저희한테 항의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양 변호사님. 그냥 저는 일단 가족끼리 돈, 특히 이 세뱃돈처럼 이렇게 제3자에게 가는 돈 가지고 너무 안 그러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또 사연자분이 아마 짐작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보면 개인 사업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카들에게 주는 돈조차도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그래서 그랬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10,000원만 그냥 줬을까? 저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자영업자들 하도 힘들다고 하시니까. 네. 근데 동생분이 진짜 어려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한데 제보자께 죄송한데 좀 잘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뱃돈은 정산할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개인의 처지껏, 상황껏, 본인의 생각껏 주는 세뱃돈이잖아요. 애들이 나한테 세배를 했을 때 아이들한테 주는 돈인데 내가 저 집 애들한테 20만 원을 썼으니까 나도 얼추 한 15만 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세뱃돈은 이제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저희 시댁에는 큰 집은 애가 셋이고 저는 하나인데 너무 많이 주고 조금 받고 또 저희 언니네 같은 경우에는 언니네가 저보다 훨씬 많이 잘 사니까 언니가 저희 아이한테 훨씬 많이 주고 액수 차이가 늘 많이 나거든요. 이쪽에서도. 근데 그거를 뭐 좀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지 않나요? 저는 기분 나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균형은 좀 맞아야 된다고 당연하죠. 보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비슷해야 된다. 그리고 뭐 지금 10,000원을 하고 3만 원 하고 5만 원 때문에 뭐 회사나 자기 지금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2-3만 원 차이가 클까?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말씀처럼 형편이 어렵다면 누나가 알 겁니다. 그럼 모를 수가 없거든요. 누나가 이렇게 사연을 제보한 거는 뭔가 균형이 안 맞고 또 얘기했던 거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 마음이 아프지거든요. 예. 공평하게 가야 되고 최소한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차이가 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번 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카들한테. 안 줬어요. 못 봤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요즘에 붉게 오면 다 이 뱅킹 이걸로 보내는데 얼굴을 또 안 본 이상 주기는 또 그렇더라고요. 벌은 받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보라보라님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죠 하셨고요. 신명숙님,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죠. 왜 미리 조금씩 주라고 하세요? 동생이 알아서 주셨겠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김정희 님도요. 다음에는 동생네 아이들한테 그냥 10,000원씩만 주시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토시리님은 5만 10만 줬으면 다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자, 김포 사시는 임진영 여사님 보고 계시죠? 따님이 이번 수능을 망쳐가지고 예비 1번 받고 계속 노심초사 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거, 지난해 11월 16일 저녁 7시 따님이 수능 망치고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버스 승강장에서 넋이 나간 채로 아주 엉엉 울고 있을 때 한 20대 여성이 살며시 다가와서 사탕을 건네면서 너 오늘 수능 본 거지? 낙담하지 마라. 나도 수능 망쳤는데 원하는 학교 합격했어 하면서 구원의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11월 16일 저녁 7시 합정역 버스 승강장에서 펑펑 울고 있던 검은색 뿔테 소녀에게 사탕을 건넸던 천사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전해달라 하셨어요. 와우. 짐승춤이라고 들어봤어? 선인의 왕님을 맞이하라.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설날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알려진 가운데 범행 전 들린 편의점 CCTV에는 멀쩡히 걸어가 술을 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설 연휴 동안 가장 좀 떠들썩했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네, 또 설 당일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에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새벽에 악쓰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사건 전날 밤에 외출을 해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요. 귀가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 범행 당시에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초반에 전해졌습니다. 자, 곤드레만드레 만취 상태였다는 이 아들. 그런데 범행 직후 전날까지 같이 술 마셨던 지인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일단 자기가 어머니를 해치웠다라는 식의 얘기를 건넸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 와중에 현장 사진까지 찍어서 보낸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인이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사람을 검거를 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아마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지인과 어머니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지인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지인 입장에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현장 사진을 또 새삼스럽게 찍어서 보내는지도 뭐 추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직접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수감경으로 가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대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말 끔찍하죠. 어머니는 집안에서 발견됐는데 목 부위에 크게 손상을 해서 이제 사실상 숨지셨었던 거죠. 발견이 됐고 그 아들이 옆에서 쿨쿨 잠이 들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 1시간 만에 긴급 체포가 되기는 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이 다친 정말 심각하게 다친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는 건 뭐 별로 죄책감도 없고 별로 놀랍지도 않고 뭐 별로 괴롭지도 않고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술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무슨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조금도 이런 거에 놀라지도 않는 성향인지 아니면 그동안 어머니와의 원한 관계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다라는 태도인지 정말 좀 놀랍고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자는 체포된 직후에도 술에 취해서 뭐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범행 직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멀쩡하게 걸었다니요? 자, 이게
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살인 사건이 되고요. 살인 사건은 계획적이냐, 그리고 우발적이냐, 동기가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부모에 대한 존속 살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그런 부분이 심신미약이나 이렇게 반영될 여지가 있는데 범행 직전의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놀라워요. CCTV에 이제 아들이 모습이 보이는데 편의점에서 갔던 모습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데죠? 매대에서 술을 골라서 계산하는데 멀쩡하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포스기에 직접 넣어서 계산을 마치는 모습까지 보면 이걸 봤을 때는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술에 취해서 살인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이 여기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 CCTV 영상을 보면 말이죠, 양 변호사님. 방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가능성 두 가지. 취하지 않았는데 만취한 척, 미친 척 하거나 아니면은 저 이후에 집에 가서 정말 술을 막 왕창 마셔가지고 정말 그랬거나. 근데 일단 뭐 술과 관련된 문제가 기존에도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빨대로 술을 마신다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전혀 아니잖아요. 뭔가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얼마만큼이나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술에 하도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일날, 체포 당일날은 진술도 못 받고 오후가 돼서야 말을 겨우 할 수 있었을 정도의 상황인 건 맞고, 그러나 혹시 시청자분들이 그럼 뭐 음주 감경?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이런 종류의 폭력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경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으니까 그거를 일부러 노렸다?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좀 의아한 것은 이자가 아직까지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속보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자, 범행 하루 만에 구속이 됐는데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했을 때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 살해한 이유 뭡니까?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그날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술 많이 드셨다는데 얼마나 드셨습니까? 어머니랑 다투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그 숨진 살해한 어머니와 평소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게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동기에 대해서 진술하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횡설수설하는 데다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렌식 조사나 주변인들 조사를 지금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아들이 사실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복역하고 나왔는데 직계 가족이 어머니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거두신 거죠. 직업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랑 살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주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음주 문제가 있어서 새벽 3시에서 4시에도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항상 집 근처에 가면 술병이 있고 이렇게 술 문제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은 중대하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게 발견이 됐다. 또 그리고 지인에게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또 이실직고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체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횡설수설 알 수 없는 얘기만 한다. 자, 저희가 그래서 오윤성 교수님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네, 일단 오윤성 교수님은 이 사람이 이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서 실형 살고 나온 전력이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도소까지 다녀왔는데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땅찮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도 사건 직전에 어머니와 뭔가 술을 두고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정신을 차리라든지 이럴 거면 나가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자가 횡설수설하는 건 그만큼 그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고 했으니 그런 갈등이 조금 있었을 수 있겠죠. 자, 일단 경찰 수사 결과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폭설이 예고됐던 지난달 한 여성은 남동생으로부터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탔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멎은 뒤였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20대 여성.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곧 충격적인 반전을 맞습니다. 바로 이 부녀의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한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 그 진실은 뭐였을까요? 사망 가족께서 직접 제보를 주신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네요. 네, 지난달 9일에 강원도 강릉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농사일 하고 있는 70대 남성이요. 그 하우스를 좀 보수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농로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로가 사거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서 오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향하던 오토바이를 박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이 사고를 낸 가해자의 아버지가 유족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요. 당시에 딸이 운전을 했고 본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농로를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은 너무 놀라서 지금 집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까지 덧붙입니다. 자, 그 가해자 딸의 아버지가 아유 우리 딸이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놀래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유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좀 석연치 않으셨다고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가해자 쪽에서는 사고를 내자마자 아버님은 119 신고도 하지도 않았고 차에 뒷좌석에 이제 안아가지고 이제 차에 실으셨더라고요. 최초 사고 나고 난 다음부터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걸린 게 40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병원 측에서는 골드타임이 일단 지났다고 봐야 된다고 거의 골드타임은 한 30분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그렇게 119에 신고를 했더라면 사실 수 있었는데 40분이나 걸렸다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차에 태워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119 신고도 하지 않고 40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물어보니까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숨도 쉬고 괜찮아 보여서 직접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의료진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가 흉부 쪽에 큰 타격을 받은 중상을 입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 모습이군요. 예, 저렇게 싣고 왔다는 건데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가 벌써 사건으로부터 40분이 지난 이후고 사고 현장하고 병원까지 거리 자체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119 신고도 하지 않고 40분간 끄는 거, 이 부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아니 차에 받쳐서 쓰러진 사람 진짜 함부로 들었다가 신경 다치고 하면은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는데 세상에 저걸 들어가지고 차에다 실었다니 더군다나 40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병원 그걸 40분이 걸려서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면 될 일인데 메모리 카드가 없었답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어떤 단서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블랙박스 대신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뒤집어 써라. 당시 목격자가 신고했던 음성 들어보시죠. 근데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오토바이랑 차랑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가 사고가 났는데 차주분이 119를 안 부르시고 계속 CPR 같은 걸 멀리서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CPR을 하시는 건지 심장 마사지를 하시는 건지 사람 한 분은 누워 계시고 차주가 지금 계속 이동을 해서 제가 지금 어디 또 갔네요. 네, 그 한 50대, 60대 아저씨가 계셨고 5, 60대 그분이 이제 차주였어요? 네, 그분이 차주인 것 같았는데 근데 신고를 하셨다는 건지 안 하셨다는 건지 횡설수설하시면서 아니 차주가 50대 60대 남성 아까 딸이 운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딸이 아니라 목격자에 따르면 사실은 50대 60대 남성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을 했었고요. 이 목격자가 봤었을 때는 딸로 보이는 여성은 없었답니다. 아예 현장에 없었고 이 전화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한 5분 10분이 지나도 119에 신고한 것 같지도 않아서 신고를 대신 해드릴까 했더니 신고하지 말라 그랬답니다. 신고하지 마라 그러고 뭔가 연락을 얻으러 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차에 피해자를 태워서 이동을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사고를 낸 다음에
119가 아니라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딸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운전을 한 걸로 하자. 이렇게 두 사람이 짠 겁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딸을 태우러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딸이 운전을 시작해서 다시 병원으로 가니까 그러느라고 시간이 40분이나 걸렸던 거예요. 아니 교수님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딸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부모님이 내 죄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는 봤어도 이 아버지가 내가 한 교통사고 네가 했다고 치자라고 하면서 앞길이 창창한 20대 딸한테 네가 뒤집어 쓰라고 한 거예요. 이 사고를 내고 이 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딸이 울면서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지금 유족이 짐작하는 바는 뭐냐면 이 가해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가해자가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운전을 하다가 작년에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해서 크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면허인데다가 음주운전도 한 적 있고 작년에도 사고를 냈으니까 이제 겁은 났겠죠. 그렇다고 해서 20대의 딸한테 그걸 다 뒤집어 써라? 이 살인 사건, 사람이 죽은 사건을. 와, 정말 평소 때 어떤 아버지였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 장소가 농로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장애물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뚫려져 있고 그리고 크게 속도를 오토바이가 내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망 사건까지 났는지 그 부분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왜 운전자를 바꾸치게 했느냐 이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면허인지 뭐 음주를 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 경위도 뭐냐, 왜 운전자 바꿨느냐 이 부분을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유족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버지 이 가해자는 그냥 경황이 없었다,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나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무서워서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지 경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은 지금 설명을 못 들어서 너무 답답하다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저런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서 아무 죄 없는 딸한테 119 전화하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딸한테 전화해서 야, 네가 좀 대신 뒤집어 써라.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오히려 딸이 그랬다고 해도 아버지가 뒤집어 써야 될 판에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일단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딸을 이렇게 부축해서 자기를 피하려고 도피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한 혐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 구호 조치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도망가기 위한 수단으로 딸에게 가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뺑소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뺑소니가 되면 이거는 도주치사죄가 적용이 되고 도주치사죄는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까지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질로 봐서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사실은 살릴 수 있는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더라면 사실 수 있었어요.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40분 동안 지가 그 현장에서 뭘 한다고 막 이 몸에다 손을 대고 진짜 차 뒷좌석에다 막 저 구겨 넣듯이 저렇게 세상에 저 지금은 저 피해자분은 평생 땅을 일구면서 사남매를 키운 아버지이자 다정한 남편이셨답니다. 자, 교수님, 네. 이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고인도 고인이지만 양쪽 집안이 다 지금 네. 아니 이게 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이 너무 다정한 남편이셔서 다음날 이제 폭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우스 보수를 해야지 이런 마음에 저 다들 가족들이 뭐 같이 가자, 뭐 춥다,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만류하고 나가셨다 이렇게 변을 당하셨대요. 지금 이 가해자분 난 무서워서 그랬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모습이 전혀 없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이렇게 여러 차례 했다라는 것도 문제고 20살 어린 딸한테 이걸 뒤집어 씌운다 그런 것도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만 정말 안 잡히면 된다. 당신이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런 태도도 놀랍고 게다가 지금도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무슨 5살인가요? 10살인가요? 이렇게 피해자가 나왔고 양쪽 집안이 다 품위박살이 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특히 이런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처벌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저는 진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아직도 지금 전해드리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부적을 쓰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속인은 SNS에 부적을 쓰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부적값과 굿비용을 뜯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속인의 범행을 들여다봅니다. 자, 로또 1등 확률 800만 분의 1 그리고 벼락 맞을 확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약간의 돈과 정성만 들이면 이 로또 1등 무조건 당첨될 수 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부적만 사면 된다. 네, 한 20대 여성이 SNS 보다가 저런 글을 본 겁니다. 내가 찍어준 번호로 그 점집 이용객이 1등에 당첨이 됐다. 로또에 당첨되는 부적을 팔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화를 해보니까요. 이 글 작성자가 30대 남성 무속인이었습니다. 이 무속인이 작은 점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여성에게 로또 1등 당첨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250만 원짜리 부적을 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신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적을 자신이 알려준 장소에 묻어놨다가 4주 뒤에 다시 그걸 캐보면 거기에 로또 당첨 번호가 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주 뒤에 막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당첨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파보니까 부적이 없어진 거예요. 부적이 왜 없어졌냐고 물어보니까 이 제대로 묻거나 뭔가 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제대로 좀 했었어야 된다. 부적을 제대로 묻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8장입니다. 한 장이 지금 250만 원이기 때문에 8번 반복을 했대요. 2천만 원 주고 무속인한테 주고 8번 부적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니, 위에 부적에 발이라도 달린 게 아닌 이상 그게 묻어놓은 게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네, 뭐 본인이 가서 파서 꺼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 당신 여기서 본인이라 하면 이 무속인, 이 무속인이 꺼내놓고 네가 올바른 곳에 묻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뭐 로또 1등은 고사하고요. 협박도 했는데요.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네가 굿을 받아야 된다. 굿을 안 받으면 네가 곧 하반신 마비가 된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로도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니네 가족까지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0대 여성이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2억 원 차용증까지 적어주면서 구판을 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도 지금 돈이 많아서 2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이에요. 결국에는 뭐 로또는 고사하고 구판도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난해 4월에 이 남성 무속인을 고소했습니다. 자, 사기꾼이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무려 범죄 전력이 18번이나 있는 흔히 전과 18범에 해당하는 사기꾼이었고요. 아까 들으셨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묻어놓은 부적 묻으라고 해놓은 다음에 거기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파는 겁니다. 왜? 그 의뢰에 있던 사람이 가보니까 없던데요 하면 야, 네가 제대로 못 묻었네. 너 왜 내가 묻으라는데 안 묻었어? 내가 시킨 대로 묻었으면 로또 이번 주 1등 됐지. 다시 해봐. 이러려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경찰에 가서는 아니 나는 진짜 영적 게시받은 무속인 맞다니까 제가 시킨 대로 안 한 거야 이 얘기만 했답니다. 경찰에서 현재 사기하고 공갈죄로 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가능하면 무속인 하겠습니까? 로또 내가 1등 당첨금 먹지? 자, 그런데 말이죠.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또 다른 사기꾼. 이번엔 아예 꿈에서 로또 1등 번호가 나왔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또 짚어보죠.
너 마지막 번호 궁금하지? 아, 네, 지난 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다른 로또 관련된 사기 사건인데요. 한 60대 무속인이 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10월 17일자 로또 1등 번호 5개를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친자녀도 아니고 무속인 꿈에 나왔다는 건데 그 와중에 또 당첨 번호를 5개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김에 하나까지 다 마저 다 알려주시지 왜? 그래서 이 나머지 로또 번호 1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도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그 기도비의 명목으로 2년 동안 무려 2억 7천만 원 넘는 금액을 이 무속인에게 넘겨줬습니다.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요. 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돌아가신 부모님이 밀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서로 생각해서 나타나셨으면 다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무속인들이 어떤 굿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사기로 처벌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렇게 뭘 직접적으로 걸고 어머니를 만났어. 내 지금 로또 비용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나 이거 로또 명목으로 받은 거 아니야. 뭐 가족들 건강하라고 빈 건데 이런 거는 사실은 나중에 사기로 처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게 맞잖아요. 번호 5개 알고 하나만 더 알려주면 돼. 이미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게 3번이나 경력이 있었고요. 이번에 또 똑같은 일을 해서 징역 4년형 선고받았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번호 5개를 알려주셨어. 꿈에서.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40개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렇죠. 나머지를 다 4만 원만 4만 원만 쓰면 되는데 1등인데. 5개만 아유 4개만 알려줘도 저는 할 것 같아요. 뭐 몇 개가 안 남았죠. 경우의 수가. 맞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걸 뭐 하라고 기도를 합니까? 자, 교수님. 네. 이게 왜 그때는 생각이 안 나셨을까요? 저희가 뭐 피해자분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걸 이겨나가기가 어려운데 주변에 이걸 도와주거나 아주 좋은 어떤 방책이나 조언을 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아니면 아직 오늘 이제 피해자 보니까 20대더라고요. 이렇게 어릴 수도 있고 이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이제 점집을 찾아갈 때가 주로 있죠. 근데 여기서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너 죽을 수도 있어. 니네 엄마 죽을 수도 있어. 너 하반신 마비될 수도 있어. 이러면 안 그래도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더 크게 이제 증폭이 되면서 이런 약간 이제 불합리한 이런 마음에도 이제 속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이렇게까지 사기꾼이라고 볼 수 없고 극히 소수겠지만 내가 너무 불안하거나 괴로울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혹시 이 말이 내가 이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사내에서 퀸카로 꼽히던 아내와 결혼해 어느덧 8년 차에 접어든 40대 남성 최 씨. 알뜰살뜰 돈을 모아 집도 사고 귀여운 딸과 여행도 다니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 아내. 추궁 끝에 알아낸 사실은 아내의 외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최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집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아예 상간남을 집에 들이기까지 했는데요. 분명 내가 살던 내 집인데 들어갈 수도 상간남을 내쫓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 남편 최 씨가 집에 돌아갈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사건 반장을 매일 보신다는 사반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제보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사건 반장 생각해 주셨다는 게 뭐 감사하기도 한데 진짜 오늘 이 사연도 제가 이제 처음 메일 저희 제보 메일에서 확인을 하고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내용을. 네, 이번 제보자는 결혼 8년 차 40대 남성 최모 씨인데요. 이 아내랑은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그 이른바 퀸카라고 하죠. 이 아내가 왕년에 꽤나 인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아내의 아내 똑 닮은 예쁜 딸까지 낳아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알뜰히 돈 모아서 집도 장만했고요. 자주는 아니라도 여행도 다니면서 굉장히 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딸만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뜻밖에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랑 부부 갈등이 무슨...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사실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퇴근하고 저녁만 보다가 갑자기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좋은 건 한 반나절 정도 갑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정말 뭐 사소한 일, 아이가 있죠.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애가 뭐 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가볼 거야? 내가 가볼 거야? 왜 지금 애 떼쓰는데 안 챙겨주는 거야? 밥은 또 24시간 내내 있는데 새끼 다 배달시켜 먹을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밥 먹다 보면 또 설거지 쌓이게 되죠. 요리는 내가 했으니까 설거지는 네가 하랴. 게다가 출퇴근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퇴근하고 딱 일이 딱 끝나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밀려 있으면 한 사람은 일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집 밖에서 TV 틀고 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안 싸울 수가 없죠. 코로나가 불러온 비극 많습니다. 이게 실제 이 코로나가 시국 때 이혼한 커플도 되게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이런 갈등 때문에. 네, 저도 제가 듣기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혼한 커플이 굉장히 많았고, 왜냐하면 24시간 붙어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다 자기 경계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율이 더 줄었다라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밖으로만 돌던 남편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집안일을 좀 해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극심한 갈등으로 간 집들도 있고, 도리어 너무 집에 잘 안 들어왔던 남편이랑 같이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의 이 케이스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서로 있는 게 힘들던 차에 육아에 대한 어떤 생각조차도 틀리고 중간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각자 그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풀게 된 거예요. 그 육아에 대한 것도 안 맞고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아이 앞에서 싸우게 되고,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푸니까 아이에게도 엄격하게 훈육하게 되고, 또 남편하고 얘기하기 싫으면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러고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기 싫으면 이거 니네 엄마한테 갖다 줘라. 이러니까 아이도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불안해지겠죠. 뭐 이렇게 까칠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게 됐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이제 지쳐서 차라리 우리 이혼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박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제보자분 그 코로나 그 시기를 어떻게 또 보냈다는 거예요? 자, 가장 뭐 좀 문제고 가장 좀 안 좋았던 게 이 코로나 이때 양육 부분, 아이 양육 부분에 대해서 좀 트러블 또 있었다고 하는데, 좀 해결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끝날 때쯤에 아내가 건강 문제로 퇴사를 했다라고 해요. 퇴사를 하면서 그 양육 부분은 좀 아내가 좀 하면서 그 어떤 갈등 부분은 해결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예전에 좀 상황으로 좀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좀 왔다고 하는데, 좀 문제는 아이가 코로나 그 무렵부터 다녔던 태권도 학원에 지금 다녔었는데 태권도 학원에 선생님 얘기를 부쩍 많이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딸아이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나름 잘 적응하는데 선생님하고 잘 지내는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너무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태권도 학원을 딱 이제 보냈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사범님이 자꾸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뭔가 좀 수상한 점이. 네, 일단 집에서 못 보던 장난감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 태권도 선생님이 사줬다는 겁니다. 또 아빠랑 놀다가 아이가 좀 삐지면요, 나 태권도 선생님한테 다 잃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이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다 혼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서 일단 뭐 선생님이랑 꽤나 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은 며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나 태권도 선생님이랑 밥도 먹었고 선생님 집에도 갔다 왔어,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아내한테 이거 무슨 일이냐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아내는 태연하게 그 태권도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내가 밥 한 끼 대접했어. 그랬더니 집에 올라와서 차 한잔 하라고 해서 마시고 왔어. 그게 다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까지 간 건 좀 찜찜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태권도 사범, 태권도 아이 이 선생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무슨 장난감을 선물하고, 약간 좀 교수님이 이건 좀 다르네요. 네. 그런데 그냥 이 정도였으면 저희 사건반장에서 다루지를 않죠. 이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뭔가 좀 이상해지고 뭐 외출도 많아지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생겼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아이를 아빠가 밥도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엄마가 좀 늦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딸을 재웠어요. 재우면서 아빠가 같이 잠이 든 겁니다. 근데 이제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냥 안 들어오고 외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제 부부싸움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부인이 이제 외박을 했으면 여기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뜻밖의 나 태권도 선생님하고 사랑에 빠졌어.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서 그때는 사실은 예전에 갈등도 가라앉고 사이도 다시 좋아져서 여행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빌기는커녕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제보자분들한테 사연을 받으면은 그 육성 인터뷰를 별별 상담소에서 보내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도 이 남편분 제보자분한테 그걸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만큼은 한사코 조금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인터뷰 없이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양 변호사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남편분 제보자에 따르면 정말 직접 겪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약간 생활을 좀 안정시켜 보시려고 제보자분이 우리 잠깐 좀 뭐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차분해지기 위해서 좀 떨어져 지내보자라고 해서 본인이 집을 나와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번 뭐 가져갈 게 있어서 집에 들렀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띡띡띡띡 눌렀는데 내 집인데 이게 바뀐 겁니다. 근데 아내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딸아이도 보여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집에 그 문제의 태권도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예 딸하고 같이 셋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게 지금 두 사람이 법적으로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과거도 뭐 지난해 초까지는 설령 누군가 한 사람이 동의를 했더라도 결혼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그냥 예를 들게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이 집에 들이잖아요. 남편이 없을 때 그러면 그 남자가 주거 침입이 됐습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근데 판례가 바뀌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동의를 했으면 주거 침입이 아니다. 그래서 이 주거 침입 같은 걸로 고소도 못하고 당연히 간통죄는 지금 폐지된 지 오래됐으니까 간통죄로 안 되고 형사로는 맞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집에 지금 아내랑 바람난 남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고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진짜예요? 법이 언제 바뀌었어? 법은 아닌데 판례가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침입했을 때 주거 침입죄로 이제 의유를 했었는데 대부분 판례가 지금 바뀌다 보니까 주거 침입은 되지 않고 또 이거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최 씨는 나는 들어가면 나도 문제가 되냐 이런 걱정하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내가 들어가면 나도 주거 침입되는데 본인 집이잖아요, 사실은. 본인 집인데 본인 집이 탄 사람이 들어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못 들어갈 뿐이에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죠. 만약에 열쇠 수리 공분을 불러서 저는 뜯어서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간 자체가 두 사람의 생활 공간입니다. 절반은 아내, 절반은 남편 거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별거한 이방인이 와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데 이방인을 어떻게 주거 침입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뭐 법적으로는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또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 집에 엉뚱한 인간이 들어가 사는데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내 집에 살림 차린 이 상간남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이 제보자 남편분께서도 저희 사건반장 제보를 주시기 전에 여기저기 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점유권 회복이라는 게 있더랍니다. 이게 무엇이며 양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진짜 이게 점유권 회복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저도 뭐 이런 걸 저도 사실 이혼 전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어서 일단 아까 박 변호사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이런 실제 사례도 있었어요. 무슨 사례냐면 이혼 소송 중에 둘이 별거를 했는데 아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남편이 들어가서 주거 침입으로 또 고소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법원에서는 그 집에 여전히 남편이 자기 살림살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아직 완전히 집을 뺀 건 아니기 때문에 남편도 권리가 잇따라서 주거 침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들어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냉각기 정도가 아니라 나 그냥 아예 우리 별거할까라고 짐을 다 빼서 나오셨다라면 소유권이 남아있더라도 주장할 권리가 아예 없어요, 남편한테. 그건 재산적으로 내 집인 거지 내가 들어갈 살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뭐 같이 살림살이라든가 뭐 아이하고 공간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이면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 들어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면 이게 왜 다른 사무실에서 점유권 회복이라고 그러냐면 이 남편분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내 자리를 저 상간남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나가라고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 소송 자체가 적어도 3개월 걸리는 소송이거든요. 정말 황당한 지경이에요. 박 변호사님 뭐 조언해 근원적으로 사실은 이런 상황이 이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이거를 주거 침입죄나 이런 거 형사적으로 의유를 한 건데요. 지금 대부분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혼 소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을 하고. 근데 이혼을 안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은 지금 말한 뭐 점유권 회복 소송 사실 저희도 사실 민법상으로는 가능한 건데 실무적으로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드문 것 같은데 뭐 민법상 가능해요. 내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걸 가능한데 그런 거 소송한다면 최소한 반년 이상 걸린다고 가정하면 당장 들어갈 수 없다면 결국은 법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혼 소송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교수님. 지금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이 사연자 남편분께서는 그래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는 아이들 때문에. 아, 네, 그렇습니다. 뭐 대단히 부정이 있으시고 또 마음이 넓은 남편이신 것 같으니까 뭐 이혼 문제는 좀 뒤로 미룬다고 쳐도 저는 이제 법적인 거는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든지 이거 부인하고 좀 타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는 집도 집이지만 이거 아동 학대 아닌가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저씨가 와서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빠 집에서. 이게 그 아이한테도 너무나 정서적으로 충격이고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혼을 안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이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협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면 아동학대 문제도 좀 제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진행해 보신 후에 정말 내가 이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회복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회복으로 가신다고 하면 일단 저는 응원을 하지만 상당히 길고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게 주거 침입으로 안 된다는 얘기 말씀 들으시고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장순균 님도요. 내 집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법이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하셨습니다. 케이스타님, 남의 일인데도 혈압 오른다 하셨고요. 슈퍼맨님, 그냥 이혼하고 둘 다 내쫓으시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김윤경 님도 퀸카면 뭐합니까? 저 여자분 진짜 막장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 참.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경찰들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섭니다. 바로 저 파란색 차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경찰들 경고에도 후진하면서 피하다가 이내 막아선 경찰을 들이받은 채로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총성도 울려 퍼집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도주한 운전자가 타고 있던 차,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차량 도난범을 잡기 위해서 무려 12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에 차가 멈추면서 경찰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요. 다른 경찰들이 운전자를 포위합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 또다시 달아납니다. 쏴야지, 계속. 이 운전자는 멀리 가지 못했고요. 또 다른 사고를 내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바닥에 저렇게 풀썩 쓰러져 버리는데 경찰이 쏜 총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장에서 체포가 됐지만 치료가 시급해서 병원으로 먼저 옮겨졌습니다. 차 도난범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은 넘겼고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경찰 폭행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한편 차에 치였던 경찰 역시도 병원 치료 후에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네, 이번엔 통학버스 안 영상입니다. 버스가 멈추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내리죠. 그런데 가방을 메고 성큼성큼 걸어 나온 이 여학생, 대뜸 버스 기사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학생은 연이어 이 버스 기사의 머리를 내리치고요. 기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내 친구가 나서서 말리고서야 뒤돌아 내리는 모습입니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이 바로 직전에 여학생이랑 버스 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었는데 우선 영상으로 보시죠.
You need to get off. I'm not talking to your mom. I'm driving the bus. Yeah, you need to get off the bus. She's trying to drop me off at A West. It's not, but it's a safe place for you since you can't follow the bus rules. You need to get off the bus, please. Nah, bro. Get off the bus, please. Come on. You need to get Shut the Stop. Stop touching me.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 네, 이 학생은 그 와중에도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버스 기사가 욕했다며 따졌습니다. 결국 이 학생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학교 측 역시도 해당 통학버스 기사가 회복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 학생에게는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도로 가보시죠. 자, 많은 버스 아닙니다. 내릴 곳이 됐는지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고 있는데요. 문 앞에서 짐을 챙기는 순간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휘청이 되면 그만 문 밖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문이 왜 열려 있어? 자,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문을 지키고 서 있던 버스 직원이 넘어지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어. 확 낚아챈 덕분에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를 떨어지지 않고 다시 버스 위로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여성은 넋이 나간 표정이고요.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입니다. 머리끄댕이를 잡았어. 머리끄댕이 잡았어요.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 모두 여성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여성은 일단 정류장에서 내리긴 내렸는데요. 직원은 여성이 걱정됐는지 계속해서 밖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다시 버스에 올라탑니다. 승객들은 여성에게 물을 또 건넸고요. 여성은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여성 무사했고요. 놀라운 순발력으로 여성을 구한 직원이 최근 직접 본인의 SNS에 이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뒷좌석에 있는 꼬마가 창밖을 보내니 입이 떡 벌어지게 놀랍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짓궂은 표정을 짓기도 하죠. 아빠가 말려보지만 아이는 또 한 번 창밖을 향해서 메롱 하듯이 놀래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으로 원숭이 한 마리가 딱 들어옵니다. 잠깐만. 생각도 못했던 원숭이 등장에 가족들 모두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야, 너 일로 와, 씨. 자, 들어왔어. 아이의 밑도 끝도 없는 놀림에 결국 화가 난 원숭이가 그만 차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린 겁니다. 원숭이를 놀리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아이는 담요를 덮고 꼭꼭 숨어버렸고요. 그리고 원숭이는 아이가 떨어뜨린 과자 한 봉지를 물고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원숭이가 나가자마자 아빠가 바로 창문을 닫아버리는데요. 자, 그제서야 박장대소가 얄미워, 쟤. 나옵니다. 가족들이 지나던 동네 원래 야생 동물들이 극성 부리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 이번 원숭이의 급습으로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표정 좀 잠깐 잡아주실 수 있나요? 저 꼬마의 표정. 예. 자, 같아요.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중국으로 갑니다. 자, 강아지 앞에 처참히 끊어진 전깃줄이 보입니다. 자, 누가 봐도 범인은 이 강아지죠. 화가 난 보호자는 강아지를 불러 앉혔는데요. 이 강아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这是不是你咬的？这么大还拆家，揍你了！这么大还拆家。 네, 그런데 큰 소리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분 전 충전 중인 전기자전거 충전기에서 불꽃이 마구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강아지 위험을 감지했는지 직접 설마, 나섰던 거죠. 설마. 그렇게 물고 당기기를 반복하다가 이내 전깃줄이 뚝 끊어졌고요. 결국 화재를 막아냈던 겁니다. 뭐야? 자, 진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 역시도 특식을 주면서 사과를 전했는데요. 그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黑豹，你真是个好狗，今天误会你了，对不起啊。 꾸주냐 저걸 세상에. 야, 진짜. 네, 아무튼 이 강아지는요. 야, 진짜. 보호자가 준비한 저 소시지 만두 맛있게 먹으면서 사과 받아줬다고 합니다. 견주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 장한 일을 했는데 저걸 주다니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